개장 전에 또다시 많은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충격에 대해서 대응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국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제 뉴욕 증시는 다들 보셨겠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특이한 수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0포인트 급락. 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앞에 이제 다른 코너들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다 나왔기 때문에 따로 언급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나마 외환 시장이 아직은 조용한 편인데요.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이렇게 나눠봤을 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주식 시장은 많은 변동성을 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채, 금리 시장도 변동성을 줬는데 이번에는 커머더티라고 하는 유가가 또 시장을 괴롭힙니다. 석유 전쟁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외환 시장이 조용한 편이라서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다 번져가지고 환율 전쟁 내지는 화폐 전쟁으로 갈 것인지 이 환율 전쟁이라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장 움직임일 겁니다. 글로 가지 않기를 지금 기대해야 되고 바라는 바입니다. 당국들이 계속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은 1% 정도 지금 소폭이지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서킷 브레이크 얘기까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단계별로 그러한 제동 장치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13%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7%의 하락.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수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우리 시장을 봤을 때 한국은행이 지금 빨리 과감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금융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금융위의 발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나온 거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죠. 국제유가가 떨어진다. 장중에는 32%까지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종가 무렵에는 배럴에 $30를 방어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현재 0.5%, 56%까지 내려갔죠. 하루 20베이시스 포인트. 거의 금리 인하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금리 인하죠. 미국의 지금 정책 금리는 1%에서 1.25% 레인지에 들어있는데 시장 금리가 0.56%면은 75베이시스 포인트, 0.75%까지도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내지는 0%까지도 지금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뉘앙스는 주고 있는데 제발 좀 잘 방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한국은행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안 주다 보니까는 CD 금리, 이 91일물인데요. 3개월짜리 금리입니다. 그게 1.4%고 국고 10년물이 1.28%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다 보니까는 계속 시장이 위축되는 겁니다. CD 금리를 반영한 코스피 이론가는 아직도 고평가 상태라고 외국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갖다 쏟아붓는 거죠. 어제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이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외국인 투자자들은 CD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격은 낮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이론적으로는 고평가되어 있는 코스피를 팔고 아비트레이지하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왜 파는지, 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팔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전을 빨리 써야 되겠죠. 자, 서둘러야 되는 그런 금융 환경인데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국제유가 관련돼서 전문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최진영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의 최진영입니다. 네.
자, 유가가 그야말로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빠진 적이 있었나 싶긴 한데요. 가장 먼저 나타날 피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뭐 유가가 사실 걸프전 이후로 이 정도로 최대폭으로 폭락한 것은 이제 처음인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미국 셰일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좀 심화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미 좀 반영이 된 상태인데, 일단은 전날 미국 에너지 기업인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53%로 좀 집계가 됐고요. 이는 S&P 500 중에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운송비를 갖다 감안했었을 경우에는 미국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BEP가 최저 레벨 자체가 WTI 기준으로 37불인데, 지금의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셰일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에너지 기업들은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테고 생산 둔화로 연결되는데, 이게 감산이 돼가지고 뭐 유가에 지지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사우디가 증산을 해서 그 부분을 메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패권 내지는 유가 패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러시아가 감산을 거부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많던데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즉 오펙이 제시한 추가 감산을 거절한 이유 첫 번째는 오펙이 제시한 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당초에는 60에서 100만 정도를 갖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그게 아니라 150만에다가 추가로 이제 현행 감산 조치를 갖다가 3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자라고 오펙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는 좀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로즈네프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감산을 해봤자 미국 셰일 기업들한테 MS를 뺏기는데 무엇 때문에 감산을 하느냐. 결국에는 감산에 대한 의도 자체가, 목적 자체가 상실했다라는 식의 불만 때문에 러시아 역시도 감산을 갖다가 좀 거절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이 또 폭등을 했고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CDS 프리미엄이 그런 정체 상태인데 결국엔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만큼 자충수일 텐데요. 결국에는 좀 약간의 합의나 타협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어느 정도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조금 이제 한 40% 정도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직후에 협력은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UAE라던가 이란 에너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회의 끝난 후에 기존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앞으로 6월 달에 열리는데 러시아만 동의한다면은 현행 감산 조치가 종료되는 3월 말 이전인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별도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약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 또 러시아가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6년에서 10년 동안에 저유가가 발생해도 자기들은 버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유가 하락이 시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보면은 이른바 3저, 저유가의 저금리에 또 통화 가치의 절하. 이래서 우리가 나쁠 거 없다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가 급락에 따른 파급 효과가 금융상품에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유가 반등 없이 계속 지금의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지 어떻게 유가를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 3월 말까지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만약에 오펙 플러스가 회의가 극적 타결이 안 되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면은 WTI 가격의 레인지 자체는 결국에는 하단 자체가 25불로 상단은 50불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엔 사우디의 증산이나 수출 확대, OSP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 MS 경쟁 심화 자체가 시장을 갖다 더 어렵게 만들 테고요. 반대로 극적 합의가 된다면은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소되는 국면은 맞는데
다만 이제 수요가 올라오는 회복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극적 타결이 된다면은 오펙 플러스가 결과적으로 유가는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중간 타협일 경우에는 레인지가 40에서 60, 대규모 감산 시에서 40에서 65로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 관련된 긴급 진단 잠깐 알아봤고요.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원자재 관련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진영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